예, 안녕하십니까. 민정원의 요양수업 나눔이 요양보호사 교육원 대표 민정원입니다. 어저께 올렸던 그 영상 2탄입니다. 요양보호 개론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마무리로 요양보호 개론이 끝납니다.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다들 화이팅 해가지고 우리 모두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화이팅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예, 저번에 이어서 지금 세 번째 파트인 인권과 직업 윤리 부분입니다. 시설생활 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으로요. 간단히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너무 당연하죠. 인간이기 때문에 노인 자체, 사람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거를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설에서는 어르신이 불편한 일이 생겼거나 아니면 어르신의 인권에 위배되는 일이 생겼을 때 바로 상담과 조치를 취해야 하고요. 그리고 시설장과 종사자는 1년에 한 번 이상 노인 인권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김씨 할아버지가 요양보호사가 다른 일을 하는 사이에 동료 노인을 꼬집고 발로 찼어요. 근데 동료 노인들은 해코지를 당할까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참고 있어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존엄한 존재로 이미 다른 분은 대우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상담을 통해서 어르신의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이 시설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를 접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보를 보호자분이나 어르신이 요청할 때 바로바로 제공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정보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정보나 아니면 다른 생활 노인의 피해가 없어야 합니다. 세 번째,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입소 전에 계약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딘 부담금이 얼마가 드는지, 내 식비는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떨 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보호자로서의 아니면 신원 보증인으로서의 인수인으로서의 그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노인분들이 입소하실 때 서비스 내용은 어떤 서비스 내용으로 진행됐고 이 요양원은 어떠한 운영 규칙에 의해서 그 운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네 번째,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할 권리. 노인이 내가 스스로 입소하고 싶어 아니면 난 여기 있고 싶다라고 표현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예외가 있죠. 치매가 좀 심하시거나 인지기능이 현저히 떨어지셔서 스스로 판단하실 수 없을 경우에는 보호자분의 허락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욕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의 욕구가 정확히 파악돼서 그 욕구에 기반해서 서비스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 내 모든 서비스 내용이 사전에 설명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어르신의 개인 생활 방식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데요. 신체 기능을 고려해서 주거 환경을 제공해줘야 하고요. 그래서 요양원들에게는 복도마다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죠. 그리고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이 제공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소방기구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비상연락장치가 필요한 장소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사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관한 권리인데요. 개인정보 수집 전에, 요즘에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개인정보 수집 전에 동의를 구해야 되고요. 사전 동의 없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노인이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에는 노인의 건강 상태와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시로 한번 볼게요. 외부에서 시설 방문을 왔다면서 맘대로 어르신 사진을 찍어요. 어르신들이 막 프로그램 하는 사진 아니면 웃고 있는 사진을 아무런 동의 없이 막 찍어가지고 그거를 그 사람이 외부에서 온 사람이 밖으로 방출을 시켜요. 이거는 개인정보에 위배되는 거죠.
그리고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나이가 있다는 이유로, 치매가 있다는 이유로,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차별 대우 당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노인학대 행위는 절대 안 되죠. 그리고 노인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보호 조치를 마련을 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씨 할머니가 자식들이 자주 오는 노인에게 굉장히 질투를 느끼셨어요.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유난히 친절을 보인다고 언짢게 말하면서 그 어르신에게 계속적인 압박을 줘요. 뭐 요양보호사가 당신만 잘해주는 것 같아. 그리고 당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정신적으로 피해를 줘요. 이럴 때는 노인학대예요. 정신적 피해이기 때문에 뒤쪽에서 노인학대 유형을 한번 보실 텐데, 이럴 때는 우리가 차별받지 않고 노인학대 받지 않을 권리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이거 이렇게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요구를 할 때는 즉시 조치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차별이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노인 스스로 퇴소를 결정하고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막 시설에서 이 어르신 까탈스러워요 이러면서 딱 내쫓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불가피한 전원 또는 퇴소 시 의사결정 과정에 대상자와 가족을 참여시켜서 충분히 설명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노인 및 보호자의 퇴소 결정은 최대한 존중이 되어야 합니다.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르신의 건강 상태가 나빠져서 가족에게 입원이나 전원을 권유할 때 어르신의 의사를 묻지 않고 바로 그냥 전원시켜버려요. 그러면 안 되죠. 어르신의 건강 상태가 이렇게 되셔서 집에서 계시면서 치료를 많이 받으셔야 될 상황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어르신이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을 때 퇴소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어요. 계약사항에도 표준 약관에도 나와 있는데 이 어르신이 다른 노인분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피해주는 행동이 일어날 때는 퇴소를 권유해드릴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유형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에 별표가 3개 붙어 있고요. 7가지라고 나와 있죠. 노인학대는 7가지예요. 무조건 7가지는 외우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팍팍팍 때리는 신체적 학대, 어르신에게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서적 학대, 욕을 한다든가 비난을 하는 것,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어르신을 정신적으로 계속 압박을 줘요. 그 고함을 지른다든가 아니면 제일 중요한 게 투명인간 취급을 한다는 거죠. 말을 걸지도 않고요. 그 어르신이 말해도 아무런 대꾸를 안 해요. 이게 굉장히 정서적으로 큰 학대거든요. 굉장히 큰 학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적 학대.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이거나 아니면 성희롱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여자 어르신의 막 가슴을 만진다든가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제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는 행위입니다. 어르신한테 제공해드리라고 지자체에서 만약 요양시설에 돈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돈을 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뭐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명절 위로금 이런 것들이 돈이 나와요. 근데 요거를 나오면은 본인한테 드리거나 어르신이 인지기능이 현저히 떨어지신 상태라고 한다면 보호자분에게 드려야 해요. 근데 이거를 요양원에서 아무렇게나 써버리는 행위, 이런 것들이 경제적 학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5번째, 방임입니다. 방임은 어떤 게 있냐면요. 부양 의무자가 책임과 의무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머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 한 가족이 수염, 손톱 등이 지저분해 있는데 그리고 더럽고 찢어진 옷을 입고 있는데 전혀 그 관리를 해주지 않거나 아니면 어르신이 굉장히 아파하는데 병원에 모시고 가지 않아요. 이럴 경우에 부양 의무자인 자녀분들이 방임을 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방임은 뭐냐면요. 노인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보호예요. 자기보호. 여기 철자가 틀렸네요.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해요. 예를 들어서 곡기를 끊는다든지 아니면은 약을 몰래 버리고 안 드신다든지 죽고자 하는 행위, 요걸 자기방임이라고 합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번째 유기입니다. 유기는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인데요. 예를 들어서 보호자분이 노인요양시설에 어르신을 맡겼어요. 그러고 와서 연락처가 바뀌어버리고 주소로 찾아가도 보호자를 만날 수 없고 그리고 본인 부담금도 내지 않아요. 완전히 이렇게 버려버리는 행위죠. 낯선 곳에 버리거나 이런 행위들이 유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랑 한 번만 다시 이 7가지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체적 7가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한 번만 더 해볼까요? 7가지 노인학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한 문제 이상은 꼭 나올 겁니다. 뜻을 알고 계셔야 돼요. 노인학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별이 많이 붙어 있네요. 나오겠다는 소리겠죠. 아까 우리 어저께 배웠었어요. 노인보호 전문기관. 요게 뭐냐?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노인보호 전문기관은요.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요. 그리고 신고된 시설의 학대 사례에 대한 개입이 들어가요. 왜 이 노인학대가 일어났는지 조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학대 사례 관리 절차를 지원해요. 우리는 노인학대를 목격했을 때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신고를 하면 이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찾아와서 이 노인학대가 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어떠한 조치가 진행이 돼야 되는지를 해결해주고 상담하고 그리고 홍보하고 노인학대는 안 된다는 걸 홍보하는 기관입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 우리는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입니다. 왜 신고 의무자냐면요. 의료인이거나 사회복지시설 관련 종사자거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무조건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예요. 그러니까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은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입니다. 노인학대를 발견했을 시에 신고하지 않았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 4번째, 성희롱 행위 대처 방법인데요. 이 성희롱 행위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별 2개가 있네요.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얘기할게요. 우선 성희롱이 어떻게 일어나냐. 언어적인 행위로는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아니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겁니다. 뭐 콜라병 몸매야? 가슴이 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리고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방문 요양을 갔는데 나랑 성관계 안 가지면 나 당신 이제 오지 말라고 할 거야 라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성희롱 행위죠. 육체적 행위는 실제적으로 터치가 있는 거예요. 입맞춤을 한다거나 포옹을 한다거나 선생님이 지나가는데 뒤에서 껴안거나 가슴을 만지거나 엉덩이를 툭툭 미스 김 하면서 툭툭 친다거나. 시각적 행위는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행위를 말을 합니다. 요런 성희롱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1번이 굉장히 중요해요. 1번, 왜 이러세요? 하지 마세요! 요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눈을 마주쳐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 성희롱이에요? 하지 마세요.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성희롱 시 대상자가 받는 불이익, 그리고 향후 대처 계획을 조근조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상자 가족에게 사정을 말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시정 요구에도 계속될 경우에는 우리 요양보호 선생님 일지 쓰시잖아요. 방문 요양을 하든 주간보호에서 일을 하시든 노인요양시설에서 일을 하시든 일지를 쓰신단 말이에요. 이런 일지를 작성해 두고요. 그리고 어르신의 행위를 성희롱이 일어난 행위를 녹취해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담당자, 시설장님에게 보고를 하죠. 그리고 심리적으로 너무 큰 데미지가 입었을 경우에는 외부의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5번째,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험 때문에 중요한 것보다 이 부분은 저도 방문요양센터와 그리고 요양원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매 1년에 한 5번 이상 우리 요양보 선생님들에게 계속 교육을 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일을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험을 떠나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하나하나 다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성별, 종교, 경제적 지위, 정치 성향 등 개인적인 선으로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제일 중요합니다. 나 남자 어르신 안 갈래. 여자 어르신 난 싫어. 까탈 싫어서 싫어. 이렇게 보호자 있는 집은 안 갈래요. 요런 경우들이 해당하죠. 절대 요양보호사는 전문적으로 서비스를 케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르신의 환경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들로 차별 대우하면 안 됩니다. 2번째, 대상자의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번째, 지시에 따라 업무와 보조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시설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무슨 일이 있든 이게 예를 들어서 어르신의 기저귀를 교체를 하는데 피가 좀 보여요. 혈액이 보여요. 근데 이거를 그냥 닦아버리고 끝 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 변을 가는데 이렇게 피가 보였습니다. 피가 비쳤습니다. 라고 시설장님에게 꼭 보고를 하셔야 해요. 4번째, 업무 수행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요양시설에 다니든 방문요양을 하든 주간보호를 하든 요양시설에 다니시든 무조건 1년 연일에 한 번 이상 교육을 받게 되어 있어요. 총 13과목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5번째, 복장 및 외모 관리 등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한다.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제가 20대 대학 졸업하자마자 이 요양 쪽 일을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부터 여태까지 손톱의 하얀 부분을 기른 적이 없어요. 왜냐? 어르신하고 같이 터치가 있을 경우 어르신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생적으로 어르신을 대해야 하기 때문에 결혼식 할 때 빼고는 손톱을 길러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요양 쪽을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요양의 전문가라고 생각하면 복장이나 외모 관리에 굉장히 철저히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6번째, 항상 친절한 태도로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 이게 어르신들과 라포 형성이 됐어요. 굉장히 친밀해졌어요. 그럼 저도 모르게 반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르신에게 말을 좀 막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죠. 근데 이런 거를 스스로 계속 다지셔야 돼요. 그러면 안 된다. 예의 바르게 행동하자. 우리는 전문적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7번째,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비밀을 유지해 주시고 지켜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문요양을 오전에 가고 오후에 가신 선생님이 있어요. 방문요양 오전에 간 어르신의 비밀을 오후에 간 어르신에게 발설한다든지 그러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8번째, 업무 관련 대상자의 가족, 의사, 사회복지사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요, 어르신 케어를 유지 및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9번째, 대상자의 학대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합니다. 왜? 우리는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이기 때문에. 어디로? 노인보호 전문기관. 10번, 대상자에게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대상자분이 뒤쪽에도 좀 나올 거예요. 대상자분이 팁을 주셨어요. 이렇게 받으시잖아요. 분명히 후회하실 일이 생기실 겁니다. 11번, 대상자와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대상자 밑에 있는 사람도 위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에게 어린애 대하듯 하는 것도 안 되고요. 그리고 어르신이 시키면 무조건 다 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밑에도 있지 않고 위에도 있지 않은 상호 대등한 관계다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여기 10번 관련해서 팁 받고 무언가를 받잖아요. 보상을 받잖아요. 그럼 그 상호대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윤리적 태도, 요것도 별 3개입니다. 대상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 주시고요. 요양보호사 자신의 종교를 선교의 목적으로 강요하면 안 됩니다. 방문 요양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기독교이신 선생님이 그 불교이신 어르신 댁을 케어하는데 그 어르신 손잡고 기도를 한다든지 요런 것들의 행위를 보고 그 어르신 보호자분이 정말 너무 깜짝 놀라서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하신 적이 있었어요. 어르신은 불교신데 그렇게 기독교 선생님이시라고 종교를 강요하면 절대로 안 되십니다. 우리는 종교를 떠나서 전문직이잖아요. 일을 하러 간 사람이기 때문에 선교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3번째, 요양보호사의 판단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요. 대상자에게 의견을 물은 후 실시합니다. 이거는 인지가 현저히 낮으시고 완전 와상 어르신이시고 이렇다고 하더라도 어르신, 예를 들어서 어르신 지금 면도 시행하겠습니다. 어르신이 대답을 못 하신다고 하더라도 꼭 말하고 서비스를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4번째,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요양보호사 자신을 점검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우리 요양보호 선생님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과연 나 같은 요양보호사에게 케어를 받고 싶은지 스스로를 한번 물어보시면, 자문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부끄러운 부분이 있으면 지금부터 우리가 고쳐 나가고, 만약 자랑스럽다 그러면 선생님 너무 잘하고 계신 겁니다. 5번째, 매사에 약속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어르신께 3시부터 케어를 들어간다고 했는데 맨날 3시 20분, 3시 10분 이렇게 들락날락 하면서 시간을 지키지 않아요. 이거는 굉장히 신뢰에 위반한 행동입니다. 6번째, 자신의 활동이 모든 요양보호사를 대표한다고 생각한다. 나의 행동 하나가 모든 요양보호사를 대표한다고 생각하시고 일을 해주셔야겠죠. 7번째, 업무와 관련된 모든 직업인과 상호협조하는 태도를 갖는다. 8번째,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을 개발한다. 9번째, 사정이 있어 늦거나 방문일을 변경해야 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미리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3시부터 케어인데 오늘 갑자기 집안에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30분 늦게 가야 돼요. 그러면 그걸 알았을 즉시 바로 센터에 전화를 해주셔서 기관에 전화를 해주셔서 오늘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1시간이 늦게 케어를 들어갈 것 같아요. 라고 보고를 드리고 어르신에게도 연락을 드려야 합니다. 10번, 대상자를 방문했을 때 대상자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시장을 보러 나갔거나 산책을 나가셨거나 그럴 때 먼저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금방 도착한다고 하셨어요. 이럴 때 방에 들어가지 말고 다음 방문일을 적어서 메모를 남겨두거나 어르신과 통화를 통해 가지고 집 앞에서 기다리시는 경우가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1번째, 유아어, 명령어, 반말 등을 사용하지 않고 존댓말을 사용합니다. 어르신이 인지가 낮아지셨고 그리고 느리다고 하시더라도 어르신은 저희보다 나이를 훨씬 많이 사신 연륜이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 다루듯 그랬어? 아이고 잘했어. 이런 말투는 절대 안 되십니다. 이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시험을 떠나서 정말 요양보호사로 일을 할 때 꼭 지켜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12번째, 12번째, 대상자와 시선을 맞추고 내려다보지 않는다. 이게 어디서 많이 발생하냐면요. 침대에 누워 계신 와상 어르신을 케어할 때 위에서 이렇게 어르신한테 보면서 어르신 이거 할게요 저거 할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무릎을 꿇고 어르신과 시선을 맞추고 말씀을 드리셔야 합니다. 이거를 슈머니투드라고 합니다. 13번째, 신체 접촉은 과장되지 않도록 하고 상황에 맞게 접촉합니다. 너무 과한 스킨십은 오해를 일으킬 수 있고 또 불쾌해할 수 있습니다. 14번째,
대상자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문 요양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시간 케어를 하시기로 했어요. 근데 어르신 보호자분하고 서로 얘기를 해가지고 시간당 10,000원만 주면은 내가 2시간 해줄게 해가지고 둘이서 따로 계약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방문 요양기관 같은 경우는 도 마찬가지지만 요양시설도 책임배상보험을 들어서 어르신 케어하실 때 어르신에게 다치시거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걸 보상하는 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별도 서비스 계약을 하게 되면요, 별도 서비스 계약을 하게 되면 이 어르신이 다치셨을 경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요,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이 생기실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하지 않습니다. 기관을 통해서 합니다. 15번째,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시설장에게 보고합니다. 무슨 일이 생겼다, 어르신의 얼굴이 파래져졌다, 아니면 어르신한테 어떤 증상이 나타났다, 응급사항이 생겼다, 모든 일이 뭔가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는 바로 시설장에게 보고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도 자주 나오지만 실제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6번째,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사항에는 요양보호사가 판단 조언하지 않고 시설장에게 보고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어떤 증상이 있대요. 배가 많이 아프시대요. 이거 우리 친척 중에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이거 암이랬어요. 암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미리 조언하거나 말씀을 하시지 말으셔야 됩니다. 요양보호사의 법적, 윤리적 준수사항 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들이 좀 많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대상자 가족에게 언어적, 신체적 폭력 행위를 하지 않고요. 2번, 돈을 빌리거나 팁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돈도 빌리시면 안 돼요. 3번, 복지용구를 판매하거나 알선하시면 안 됩니다. 4번, 본인 부담금을 할인하거나 추가로 부담시키지 않습니다. 5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정해진 정책과 절차를 따릅니다. 6번, 제공된 요양보호 서비스 내용을 정확히 기록합니다. 7번,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해서 정확히 기록합니다. 내 생각을 적으시라는 게 아니에요. 주관적인 판단을 적으실 때가 많아요. 어르신이 기분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주관적인 생각이죠. 이거를 객관적으로 정확히 관찰해서 기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8번, 서비스 내용 및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도움을 요청합니다.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고 간호사나 시설장에게. 9번째, 대상자가 학대를 받는다고 의심되는 경우 보고 또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윤리문제 사례를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별표 3개 있습니다. 꼭 문제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첫 번째, 대상자로부터 본인 부담금 면제를 강요받은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대상자분이 나 본인 부담금 10만원 정도 내는데 3만원만 좀 보태줘. 그럼 난 선생님이랑 계속 가고 싶어. 방문 요양 케이스에서 만약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럴 때는 본인 부담금 면제는 벌금 부과 대상이고요. 제가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대상자가 복지용구를 필요로 할 때 대처 방법. 이때 알선해 주시는 경우는 절대 안 되세요. 대상자의 상태를 판단해서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굳이 필요가 없는 물품을 막 사재 끼게 하시면 안 됩니다. 3번, 보호자가 사용했던 기저귀를 다시 사용해달라고 강요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저귀 안에 소변기저귀, 일자 소변기저귀가 들어갔는데 여기 뒤쪽이 조금 묻었으니까 뒤바꿔서, 앞쪽이 안 묻었으니까 이게 뒤바꿔서 다시 쓰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간혹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했던 기저귀를 다시 쓸 수 없는 당위성을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새 기저귀로 갈아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 대상자가 수고했다고 돈 봉투를 주세요. 그리고 설날 명절 잘 보내라고 주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주세요. 마음만 받겠다고 얘기하고 정중히 거절해 주셔야 합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아까 노인학대 유형 제가 7가지 있다 그랬는데 기억나시나요? 같이 한번 7가지 해보겠습니다. 노인학대 유형. 첫 번째, 신체적 학대. 두 번째, 정서적 학대. 세 번째, 성적 학대. 네 번째,
경제적 학대, 5번째, 방임, 6번째, 자기방임, 7번째, 유기. 여기서 막히시면 안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술술 나오셔야 합니다. 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노모를 시설에 입소시킨 후 1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자기 부담금을 미납시켰대요. 이거 뭐죠? 이거 뭡니까? 보겠습니다. 이거 신체적 학대는 1번 유기, 2번 방임, 3번 신체적 학대, 4번 언어정서적 학대, 5번 재정적 학대예요. 이거 보니까 어르신을 버린 경우죠. 어르신을 요양원에 놓고 버려버린 경우예요. 이거 뭐라고 했죠? 정답 1번입니다. 1번. 이게 어떤 거랑 많이 헷갈려 하시냐면요. 방임이랑 많이 헷갈려 하세요. 방임은 뭐냐면요. 어르신하고 같이 살아요. 부모랑 같이 사는데 어르신이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손톱이 길든 아니면은 뭐 옷이 찢어져 있고 더럽든 팬티가 막 소대변에 쩔어 있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보호자분이. 어르신이 그거를 할 수 없는 인지 상태인데 그냥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몸이 아픈데 병원을 모시고 가지 않는 경우. 요게 방임입니다. 차이점 알아두셔야 해요. 제가 방문 중 요양보호사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엉덩이를 툭툭 이렇게 만지셨어요. 이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손 치우세요. 단호하게 말한다. 정답이죠. 2번 서비스를 갑자기 중단해버려요. 기분 나빠. 나 서비스 못해요. 이러면서 갑자기 중단해버려요. 안 되죠. 3번째 시설장에게 대상자 교체를 요구해요. 시설장에게 나 이 어르신 못하겠으니까 당장 바꿔주세요. 4번째, 모른 척 설거지를 계속한다. 만지든지 말든지. 5번째, 경찰서에 신고한다. 정답 몇 번이었죠? 손 치우세요, 어르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이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단호하게 말한다. 다음 문제.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로 옳은 것은 1번. 서비스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동료에게 물어보고 진행한다. 아까 제가 동료라고 했나요? 아니죠. 동료가 아니고 시설장, 간호사에게 물어보고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번. 서비스 제공은 정해진 정책과 절차에 따른다. 맞는 말이죠. 3번. 제공한 서비스 일지는 주 2회 기록한다? 아니에요. 즉시 기록합니다. 즉시. 4번. 폭력적인 행동이 3회 이상 반복되면 보고한다? 아니죠. 폭력적인 행동이 발견되면 즉시 보고하셔야 되죠? 5번. 추가 서비스를 요구할 때는 요양보호사가 임의대로 들어준다. 안 된다 그랬죠. 별도의 계약하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다음 문제입니다. 대상자의 보호자가 사용했던 기저귀를 재사용하자고 요구하는 경우에 어떠한 대처 방법이 있는지, 어떤 게 말이 옳은 건지 보는 겁니다. 1번. 사용한 기저귀를 말려서 재사용한다. 보호자가 재사용해달라는데 한다? 안 되죠. 2번째. 다른 가족에게 확인한 후 요구를 들어준다. 아이고 다른 가족이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안 되죠. 3번째. 요구를 들어준대요. 안 되죠. 4번째. 요양보호사 사비로 구매한 기저귀를 사용한다? 아니죠. 5번째. 재사용이 어르신 건강에 해로운 이유를 설명하고 새 기저귀를 사용한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예. 요양보호사에게 흔한 직업성 감염 질환. 지금부터 같이 보실 건데요. 사실 요양보호사에게 굉장히 흔한 직업성 감염 질환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결핵, 독감, 노로바이러스 장염, 옴, 머릿니 등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르신 면역성이 떨어지는 어르신에게 굉장히 쉽게
전염되고 감염될 수 있는 그 질환들이에요. 어르신이 쉽게 그거에 노출이 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 중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부분을 제가 따로 발췌를 해서 두 가지를 넣었습니다. 첫 번째, 결핵입니다. 어르신으로 인해서 결핵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때 내용이고요. 첫 번째, 결핵 감염 대상자와 접촉했어요. 어르신이 결핵인지 몰랐어요. 근데 기침을 많이 하시고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그래가지고 어르신이 병원에 가셨는데 세상에 결핵이시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죄송합니다. 결핵이시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2주에서 1개월 이후에 반드시 우리 선생님들이 엑스레이를 검진을 해주셔야 합니다. 내가 결핵에 감염됐는지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2주에서 1개월 이후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대상자가 결핵이 의심돼요. 그러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진료를 권장해 주셔야 하고요. 세 번째, 결핵인 대상자를 돌볼 때는 결핵인 걸 알아요. 근데 우리가 그 어르신을 방치할 수는 없어요. 그 어르신이 결핵이라고 그냥 버려둘 수는 없다는 거죠. 이럴 때는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케어를 해주시는데 마스크와 장갑 등을 착용하고 철저하게 지키면서 케어를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옴입니다. 옴이 예전에 옛날 시대에 있다가 한동안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 다시 대두가 되고 있고 굉장히 자주 발생되고 있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옴은요, 왜 요즘에 많아졌냐면 요양시설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생기고 나서 요양시설이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생기면서 요양시설이 많이 생겼고 주야간 보호가 많이 생겼고 그런 데는 이게 집단 생활이지 않습니까? 이런 집단 생활이 이어지면서 한 분이 옴이 있으신 분이 생활시설이든 아니면은 우리 그 요양시설이든 오셨는데 그럼 순식간에 다 번지죠? 그렇기 때문에 옴이 요즘 들어서 최근 몇 년 동안 좀 더 활발해지게 됐고요. 이런 옴에 걸릴 경우 대상자, 동거가족, 요양보호사 모두 접촉했던 사람 그리고 내가 접촉했던 사람 모두 동시에 치료를 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이거는 기초 지식 부분에도 나오기 때문에 같이 겹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내이 및 침구류, 뜨거운 물로 10분에서 20분간 세탁한 후에 건조시키고요. 제일 중요해요. 뜨거운 물로 세탁한 다음에 3일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3일 후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세탁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의류나 그런 제품들은 3일간 햇볕을 쬐도록 널거나 다리미로 다린 후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이건 기초 지식에도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어디서든 나올 수 있어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결핵 감염 대상자와 접촉한 경우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여기서 접촉했대요. 접촉. 아까 접촉했을 경우에 2주에서 1개월 지난 후에 엑스레이 찍으시라고 말씀드렸죠? 엑스레이 찍으시라고. 여기 보겠습니다. 1번 대상자 접촉을 금지한다? 아니죠. 보호 장구를 끼고 접촉하시면 됩니다. 2번 2, 3일간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 결핵이시라고 어르신 그냥 버려버려요? 아니죠. 3번 일정 기간 후 엑스레이 검진을 한다. 요게 정답이죠. 2에서 1개월 후에 엑스레이 검사한다. 4번 대상자 가족, 요양보호사 동시에 치료받는다. 이거 옴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결핵약을 즉시 복용한다. 결핵인지 판정도 안 났어요, 본인이. 근데 결핵약을 막 먹으면 되나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예,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오늘 이것으로 요양보호 개론을 끝 마쳤습니다. 요양보호 개론 문제 9문제에서 15문제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의 문제가 나왔을 때 전부 맞추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 칸트가 한 말인데요.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새로운 놀라움과 경건함을 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내 위에서 항상 반짝이는 별을 보여주는 하늘. 이 하늘이 나에게 놀라움과 경건함을 주고 다른 하나는 나를 항상 지켜주는 마음속의 도덕 법칙이다. 오늘 우리가 윤리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내 안에 이 윤리라는 이 부분, 옳고 그름이 우리 요양보 선생님들에게 마음속의 법칙으로 항상 내 안에 깊이 할수록 놀라움과 경건함을 주는 부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